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이국희 교수입니다. 오늘은 손실을 피해야 행복이다. 행복이다? 이거죠? 네, 의문문. 손실을 과연 피해야 행복일까?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리학 퀴즈를 시작해 볼게요.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여러분만의 정답을 편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는 퀴즈고요. 도박장에서 게임을 고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게임. 이 게임을 참여할 경우에 여러분은 100% 확률로 3만원을 얻게 됩니다. 요 게임 1, 게임 1에 참여할 경우에 여러분은 100% 3만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두 번째 게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게임 1과 게임 2가 있는데 둘 중에 어느 거를 할 것이냐, 나는 두 게임 중에 하나만 꼭 골라서 해야 된다면은 어느 게임을 할 것이냐, 이걸 고르는 거죠. 자, 게임 2 말씀드립니다. 이 게임 2에 참여할 경우에 여러분은 95% 확률로 35,000원을 얻게 돼요. 자, 게임 1은 뭐였죠? 그쵸? 100% 확률로 3만원. 게임 2는 뭐라고요? 그쵸? 95% 확률로 35,000원이에요. 자, 여러분 고르세요, 이제. 어떤 게임을 하시겠습니까? 1번? 아니면 2번? 자, 마음의 결정들을 하셨죠? 이거는 순간적으로 팍 골라야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위험을 회피하는 성향의 분이라면은 1번에 참여했을 겁니다. 예. 여러분이 1번으로 의사결정을 하신 분은 약간 위험 회피적 선택을 한 거예요. 영어로는 risk aversion 이렇게 부르죠. 이런 성향은 얻는 이익이 적더라도 100% 가능한 일을 선택하는 그런 경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익 자체는 보면 게임 2가 좀 높아요. 그렇죠? 5,000원 더 이득이잖아요. 근데 확률은 5%좀 적죠. 하지만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게 1번을 고르는 거예요. 100% 되는 거를 고르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는 분이라면은 2번을 선택했을 수도 있어요. 5% 정도의 위험은 감수하는 거죠. 아주 적은 위험은 감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큰 이익에 도전하는 거예요. 적은 위험을 감수하고 더 큰 이익에 도전하는 이런 거를 위험 감수적 선택, 영어로는 risk taking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임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보편적인 성향,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은 이런 보편적인 성향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많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성향, 우리 호모사피엔스의 보편적인 성향은 뭘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물론 나라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지만은 보편적인 성향이 있긴 있어요. 60% 이상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바로 1번. 위험 회피적 선택이죠. 많은 사람들이 단 5%의 위험도 감수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좀 더 현실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1원 한 장 손해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똑같이 월급 받는데 자기만 일을 조금 더 하게 되는 상황, 이런 거 정말 극도로 회피하고요. 심지어 짜증내고 화내고 표정에서 왜 내가 이런 손해를 봐야 되느냐 하는 거를 막 그대로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꼭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떤 일에 참여 안 하고 또 방관하고 있다가 그 일이 잘 될 것 같으면, 누가 그 일을 잘 마무리할 것 같으면 또 갑자기 중간에 끼어들어가서 숟가락만 딱 얹으려고 하죠. 정말 얄미워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 즉 10명 중에 6명은 바로 이렇게 단 5%의 손해조차 감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 근데 나중에 잘 되려고 하면 숟가락 얹으려고 하는, 1원 한 장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을 가져요. 그러니까 얄미운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뜻이죠. 물론 자신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위험을 회피하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바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아이 저 사람들 호구야, 이렇게 좀 나쁘게 얘기하기도 하겠죠. 자기 자신의 위험 회피 성향, 단 5%의 위험도 감수하지 않으려는 그런 성향을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똑똑한 선택이라고 보면서 말이에요. 심지어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극도로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행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마이너스 요소가 전혀 없어야 행복이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이런 사고방식을 가져요. 자기 삶에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끼어드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피합니다. 세상이 온통 적들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은. 음모론도 좋아하고요. 범죄 수사 다큐멘터리, 이런 시상 교양 프로그램 중에서도 범죄 관련된 거 참 좋아하죠. 그런 것을 보면은 자신의 생각과 태도를 합리화하고 정당화시킬 수 있으니까요. 요즘에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이 정말 곳곳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고 시청률이 높은 이유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이렇게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전혀 없어야 성공하고,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전혀 없어야 행복할까요? 마이너스적인 요소를 극도로 피하는 이런 사고방식과 삶의 태도, 그리고 이런 행동이 진정으로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요? 정말 다행히 이런 질문에 관심을 가진 심리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코언과 나카카와 그리고 동료들이 2021년에 출판한 연구인데요.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위험 회피 성향과 심리적 웰빙은 부적인 관계에 있다. 이런 제목이에요. 연구 제목만 봐도 연구 내용과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죠. 이 연구는 일본에 있는 야마구치 대학 학생 26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참가자들은 건강 상태가 양호했고요. 인지적 능력이 정상이었고, 실험 당일 특별한 건강상의 문제나 약물 복용 같은 것을 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평온하고 정상적인 상태로 실험에 참여한 거죠. 그리고 부모님의 교육 수준, 가계 소득 수준 이런 것도 조사했는데 차이가 없는 학생들이었어요. 자, 이렇게 차이가 없이 참여한 26명. 이 26명은요, 먼저 84개 문항으로 된 심리적 웰빙 설문지에 응답하면서 일종의 행복을 측정합니다. 심리적 이 웰빙 설문지는 리프라는 사회심리학자가 개발한 건데요. 행복 측정 설문지로서 아주 행복에서 아주 중요한 6가지 요소를 측정하는 설문지예요. 자율성이 보장된 삶인지, 이런 자율성을 측정하고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성장하고 있는지, 이런 개인적 성장을 측정하고,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지, 환경 통제를 측정하고요. 삶의 목적이 뚜렷하고 매일 자신만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지, 이런 삶의 목적을 또 측정하고,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이런 긍정적 관계를 측정하고요. 마지막으로 나 자신의 장점뿐 아니라 단점도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서 자신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지, 자기 수용을 측정합니다. 참가자들은 이런 6가지 요인에 관련된 문항들에 다 1점에서 6점 사이로 응답했어요. 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 6점은 매우 그렇다. 이렇게요. 참가자의 행복은 이 6가지 영역 전체에서 평균 점수가 낮은지 높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그러니까 평균 점수가 6점에 가까울수록 행복한 사람들이고요. 1점에 가까울수록 불행한 사람들이겠죠. 자, 이쯤에서 심리학 실험치고는 26명이라는 참가자 수가 조금 적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고요? 일단 행복을 측정한 이 측정 문항 설문지의 문항 수를 보세요. 이 비슷한 개념에 대한 문항을 84회나 측정합니다. 그러니까 84문항짜리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한 사람이 여러 번 반복 측정을 하는 연구의 경우에는 실험 참가자 수가 좀 적어도 관계가 없어요. 수없이 많은 반복을 통해서 오차가 줄어들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습니다. 행복 측정 이후에 이루어진 이 손실 회피 성향 측정도 마찬가지예요. 26명의 사람들이 같은 성격의 과제를 여러 번 반복해서 측정하게 되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참가자들이 동전 던지기 게임을 64번 하게 돼요. 64회 반복 측정이라고 바꿔 부를 수 있는데, 게임에 따라서 앞면과 뒷면에 걸린 금액이 좀 달랐고요. 앞면이 이득인 경우에는 뒷면이 손실이고, 뒷면이 손실인 경우에는 앞면이 이득이었습니다.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은 정확하게 50%였고요. 이기고 질 확률도 정확하게 50%였어요. 그런데 언제 앞면이 나올지 뒷면이 나올지, 언제 앞면이 이길지 뒷면이 이길지는 무작위적 랜더마이즈여서 참가자들이 예측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참가자들이 해야 하는 일은 주어진 게임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패스할지 이걸 결정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앞면에 걸린 금액이 3,200원으로 플러스 방향이라면 뒷면에 걸린 금액은 마이너스 2,000원, 이렇게 마이너스 방향으로 제시가 됐는데, 이런 게임을 내가 받아들여서 할 것인지 아니면 패스할 것인지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게 되면 실제로 동전 뒤집기가 진행이 되고요. 해당 게임에서 앞면과 뒷면에 걸린 금액에 따라 금액이 더해지기도 하고 빼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참가자들은 64번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면서 돈을 어느 정도 따게 됐어요. 딱 그만큼만 실험 참가자비로 그리고 지급되도록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즉 게임 머니가 나중에 실제 돈이 되는 그런 과제죠. 자, 그리고 바로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만약 참가자들이 손실의 위험이 적은 게임만 선택하면은 이거는 어떤 성향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앞면이 나오면 4,000원을 따지만은 뒷면이 나오면은 마이너스 3,500원. 이렇게 3,500원을 잃는
다소 위험한 게임은 패스하고 앞면이 나오면 1,000원을 따지면은 뒷면이 나오면 500원만 잃는 이런 안전한 게임만 선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아까 말한 대로 이런 걸 바로 손실 회피 성향에 관한 사람, 리스크 얼버전 텐덴시가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손실의 위험이 낮은 게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손실이 다소 큰 게임도 간혹 받아들인다면 손실 회피 성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과연 행복한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반대로 불행한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요 동전 던지기 게임하기 전에 그 행복 말하는 거예요. 그때 행복 평균적인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 그 행복 점수가 낮은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 먼저 참가자들의 전체 평균부터 확인해 보면요. 참가자들은 평균 57회 게임을 받아들였어요. 즉 7번 정도 패스를 한 거죠. 그리고 지나치게 이익이 낮은 게임, 즉 게임을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게임 정도를 5회 정도 더 패스했습니다. 졌을 때 손실이 어마어마한 이런 위험도가 높은 게임은 평균 2개 정도 패스하는 경향을 보였어요. 자, 그리고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행복 점수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사이에 패스한 게임의 횟수, 이것과 고위험 게임 패스 횟수에서 차이가 발생해요. 먼저 행복 점수가 상위 30%에 속한 사람들은요, 아까 전체 평균 7개였는데 이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은 5개밖에 패스를 안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4.5개는 수익이 너무 낮아서 의미 없는 게임이었고, 위험도가 높은 게임은 0.5개 정도밖에 패스를 안 해요. 즉 고위험 게임은 거의 패스를 안 한 거죠. 그런데 행복 점수 하위 30%, 즉 다소 불행한 사람들은요, 아까 전체 평균 7개였는데 이 다소 불행한 사람들은 9개나 패스를 해요. 일단 패스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죠. 그리고 이 중에 5.5개는 수익이 너무 낮아서 의미 없는 게임이었고, 위험도가 너무 높아서 패스한 게임은 3.5개였습니다. 그리고 이 고위험 게임 패스 횟수 전체 평균보다 1.5개에서 2개나 많은 패스 경향을 보였다고 볼 수 있어요. 또 이렇게 손실 회피 경향이 강한 이 불행한 사람들은요, 실험 참가자비를 상대적으로 적게, 많이가 아닙니다, 적게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500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5,000원 밖에 챙겨가지 못했어요. 근데 오히려 손실 회피 성향이 다소 약했던 행복한 사람들은 평균 1200엔, 우리 돈으로 하면 12,000원에 가져갔습니다. 정말 7,000원 차이가 나죠? 거의 2.5배 차이예요. 이 연구의 시사점은 여기까지 살펴본 것만으로 되게 명확하죠. 인간은 누구나 손실 회피 성향이 어느 정도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단 5%의 손실도 감수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 500원의 손해도 감수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떨까? 내가 활용해야 되는 시간 중에 단 30분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떨까요? 이 연구의 결과처럼 아마 될 거예요. 오히려 불행해지고 그 사람 본인은 자신이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사실상 얻는 이득은 더 적어지겠죠. 행복은요, 손실을 무작정 피하기만 해서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자신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다른 사람을 돕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시간을 좀 낭비하고, 때로는 자기 돈을 써서 타인을 돕고, 지금 당장은 손해가 되는 것 같더라도 나중을 위해 시간과 돈을 투자해 놓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할수록, 절대 피해보지 않으려고 할수록, 나에게 당장 피해가 되는 일은 절대 피하려고 할수록 행복에서는 멀어질 수 있다는 뜻이죠. 조직 문화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조직의 자원을 100% 성공이 보장된 것에만 투자한다면 그 조직은 발전하기 어려울 거예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하는 이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에도 한계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구글 X가 그렇게 하듯이 90% 정도 가능하다면, 때로는 85% 정도 성공할 수 있다면 실패를 용인하면서 도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실패했다고 해서 처벌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거는 실험이라고 봐야 되겠죠. 엑스페리먼트라고 봐야 돼요. 그렇게 멋진 실험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보상을 줘야 될 거예요. 근데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하나 얘기합니다. 높은 위험을 무릅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작은 손실, 작은 손해, 작은 시간 낭비는 다른 사람을 위해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어떤 작은 손실을 감수하는 이런 사람이 장기적으로 볼 때 더 행복하고 더 큰 이익과 보상을 얻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자기 일도 다 끝내지 않았는데 감당하지도 못할 일을 떠안는 것은 진짜 나쁜 말로 호구일 거예요. 조직 전체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되죠. 그런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는데, 어떻게 할 줄도 알고, 이렇게 되는데, 정말 손해보지 않으려는 그 마음가짐으로 어떤 일을 피하기만 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걸 피하기만 한다면, 장기적으로 기회가 사라지고, 그 사람에게 손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펜실베니아 대학교 경영대학원인 와튼스쿨, 이 와튼스쿨의 교수님이자 조직심리학자인 애덤 그랜트도 이 사람의 첫 번째 책이죠. 기브 앤 테이크라는 베스트셀러에서 이런 연구 결과를 말했잖아요. 성공 사다리의 가장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타인을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고 소비하는 기버, 주는 사람이지만 성공 사다리의 가장 위에 있는 사람들도 동일한 기버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런 말도 했습니다. 성공 사다리의 가장 아래에 있는 기버는 사실 호구지만 성공 사다리의 가장 위에 있는 기버는 지혜자라고요. 우리는 호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우리는 지혜자가 돼야겠죠. 그리고 지혜자는 큰 손실을 감수하는 사람은 아마 아닐 겁니다. 지혜자는 타인을 위해서라면, 또 자기 할 일을 다 했다면 작은 손해, 작은 시간 낭비를 수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 바로 이런 사람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지심리학자 이국희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